옆쪽이니까 어머니의 고향을 다시 한번 높이면서 이 인자가 들어갑니다. 인주를 붙인 이 주는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행정 단위로 시예요. 시의 현, 군, 그 다음에 시로 그 지역의 사람 인구수라든지 생산량 많지 않아로 시로 올려줘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지금 치면. 그래서 인주가 되는데 이 인자가 어질 인자를 물론 써요. 이 인자. 그런데 이 인자가 왜 등장했느냐는 고려사에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 경원은 있어요. 경사의 원천, 어머니가 나셨으니까 경사의 원천이라 해서 했는데 이 인자는 없는데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여기 보시면 어머니 이네태우, 여기 숙종의 어머니 이네태우 하듯이 자기 아버지가 이 숙종의 아버지가 문종이고 거기서 자기가 태어났고 어머니가 이네태우예요. 이 아버지가 무려 인주이시 여성 3명과 결혼을 하는 한 명이 아니고 이 이네태우는 이제 숙종의 어머니니까 여기 소개를 했지만은 3명의 여성과 결혼 전부 인자가 들어가요. 이게 보다시피 이네태우, 그 다음에 인절현비, 인겸현비요. 전부 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인자를 높여줘서 지역 이름에도 이 인자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단위는 주 단위로 해서 인주라는 이름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도저히 짐작을 할 수 없지만은 고려라는 사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가문이 중요했고 왕실과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등급을 매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 지역을 메소월, 미추홀, 메소월, 소성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 경원이라 했다가 인주라고 고려시대는 하면서 고려 말에 다시 한번 경원이라 이름을 쓰는데 이때는 1390년 공양왕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그 조선으로 딱 넘어가기 전에 2년 전이에요. 여기 보시면 조선은 1392년에 성립이 되잖아요. 1390년에 고려 왕왕조 왕건의 후예들이 이게 막 넘어가는 걸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붙잡아 보려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옛날에 썼던 이러한 영화로움을 좀 찾으려고 경원 이름을 다시 붙이고 부는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 개념이에요. 경원부 하면서 광역시야. 근데 이거는 전혀 사용될 이유도 없고 사용되지도 않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기록으로만 남겼어요. 그래서 인천은 다시 한번 경원부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고려시대에 경원과 인주라는 이름을 썼는데 다 왕실과 관계된 이름이고요. 더더군다나 왕의 외가예요. 왕 자신도 우리가 이 삼조리 하려면 여기 와서 잠깐 머무를 수밖에 없었겠죠. 고려사에 그게 일일이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미로 짐작하는 거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왕도라는 왕의 도읍이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록을 고려시대 사람이 썼으면 우리가 신뢰를 못할 텐데 조선시대, 이 시대의 역사는 조선시대, 다음 시대인 조선시대의 이 역사를 정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강희맥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갖다 뭐라고 불렀냐면 이 인천은 이 지역을, 인주 지역을 7대 의양이라고 무려 어마어마한 이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7대에 걸쳐서 임금님 어자의 고향 형장입니다. 7대에 걸쳐서 무려 임금님의 고향이었다. 7대를 걸쳐다 보니까 80년이에요. 80년간 임금님의 고향, 왕비의 고향이었으니까 이런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없습니다. 그러한 귀족 가문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3, 4대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7대에 걸친 저러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 별로 등한이해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왜? 여러분 보다시피 경주는 신라의 고도다, 천년 고도다 해서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 서울은 또 서울이야. 그 다음 부여는 백제의 수도라 해서 기억하는데 서울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와 말이 다른데 인천은 똑같아요. 그냥 서울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고려의 고도였다라는 걸 백고자의 도읍도자. 여기 하나 더 붙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뭡니까? 강화도가 고려 후기의 제2의 수도 역할을 했잖아요. 개경에서 원나라의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강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도를 옮겨요. 제2의 수도를 하는데 고려는 지금 인천에 들어와 있어요. 1995년도 이래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걸 다 합쳐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겠죠. 역사의 어떤 의미를 줘요. 구슬을 깨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제2의 수도였던 강화가 있고 강화에는 고려시대 왕릉 2개와 왕비릉 2개가 이미 발굴이 돼 있고 그 나머지 귀족들의 능도 발굴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고려의 흔적들이 고려 왕궁지가 또 그대로 터가 남아있고 거기에 이제 조선이 또 세워지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의 하나의 그러한 귀족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7대 의양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 그 시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그때 시대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때하고 합쳐갖고 지금을 막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었다. 인천이 대단한 곳이다.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그 선거 진고 총선을 하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려는 게 한 번 하려면 4년 아니면 5년 바꾸려면 그것도 잘못 뽑아놓으면 여러 번 막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80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려사를 보게 되면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인주 이시가의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이 인종 때에 자기 사위야. 인종이 자기 사위야. 이자겸의 인주 이시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꿈까지 꿀 정도로 그 집안이 대단했죠. 그런 거는 지금 시기에 보면 비판을 할 문제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세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천 지역 지금 지명이 변천되면서 인천이 어떤 곳이냐는 특색이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 이것도 크게 강조도 못하고 고려 고도였다. 근데 고려를 또 강조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려의 모든 문화와 왕릉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 있습니다. 대승이기 때문에 38선이 끄이면서 지금 NLL로 돼 있는데 전부 위에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방공이 국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자유롭지가 못할 당시에는 북한 걸 얘기를 했다가는 불온한 사람이야. 다 가야 돼. 그러니까 북한 거 별로 연구자도 별로 없고 고려를 연구하려니 고려에 남아있는 건 전부 그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고려시대 전공자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그런데 저기 이 북한의 학자들이 연구한 거 거기에 뭐 유물이 나왔니 뭐 하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학자들이 있으니까 일본하고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이게 일본말로 번역이 된 걸 우리는 역으로 받아가지고 일본말로 된 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려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했죠. 실제로 또 지금 못 가니까 몰라요. 어떻게 또 변했는지도 모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 시대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자, 인천은 그런 곳이다. 근데 그 지역이 그냥 우리 위초월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네, 여기서 왕비를 배출했다. 특별한 지역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잖아요. 조선으로 넘어가서 1392년에 이때는 경원이 아니죠. 조선은 이시들이 이어가는 이 다이너스티, 이 왕조야.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새로 해야죠. 그러니까 앞에 썼던 이 경원군 안에 여기 인주인데 보니까 인구수나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게 어디냐? 지금 문학동, 광교동 그 조그만 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인주현으로 다시 환원을 합니다. 이건 강등이라는 의미보다도 새 왕조니까 인주현이 돼. 여기 부까지 이거는 뭐 상징이라고 인주까지 올라갔던데 이제 인주현이라고 현을 하나 갖다 붙여요. 인주현. 그런데 조선시대에 인천만 그런 게 아니고 저렇게 행정 단위가 착종이 돼가지고 주와 현이 같이 붙어 있는 곳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학자들이 역시 연구를 하니까 59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인천도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인주현이야. 그러면 이게 주라는 말이야, 현이라는 말이야. 헷갈리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해야 돼요. 지방제도를 바로 잡아야 돼. 그걸 바로 잡는 시기가 바로 태종 이방원이 등장하는 시기인데 태종 이방원 때도 이 이방원이가 정치적인 정적들을 숙청해야 되지. 왕자의 난을 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태종 13년, 1413년에 가서 비로소 10월 15일 날 자기가 교서를 내리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지방에 제도가 지금 헷갈리게 돼 있다. 우리로 치면 주냐, 전이냐 뭐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제도들을 그게 맞게 인구수, 생산량 따져가지고 그 정해라. 인구수가 작으면 지금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인 게 부평이라는 게 50만이 넘는 거 있잖아요. 서구, 남동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시청에서 공무원 행정이 나가는데 부구청장의 경우에는 국장급이 나가요. 그런데 그 50만 아래쪽 30 이렇게의 경우에는 화장급이 나가요. 강화군, 뭐 옹진군 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처럼 조선시대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때 가서 이 인천 지역을 보니까 인구는 좀 늘었으니까 군으로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하냐면 59군데를 다 바꾸려니까 한꺼번에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을 따서 그 지역에 뭐 냇가가 있다든지 바다가 있고 이러면 천자를 그 다음에 산이 있으면 매산이라를 그런데 뭐 평평한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해서 그런 게 고양, 용인, 양양 이런 데는 그냥 그런 이름이 들어가고요. 우리 인천을 비롯해서 경기도가 5곳이 이름이 천자가 천자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인천, 과천, 연천, 포천, 금천구 시행하는 금천 요 5곳 부천은 아니 포천 포천 이렇게 5곳이 바꾸는데
바로 그 59군데를 다 살펴봐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5군데 바꾼 곳을 보더라도 오늘날의 우리 인천광역시처럼 광역시로 발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인천을 바라봐야 될 그러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천이라는 이름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이렇게 옛날 이름으로 쓰다가 이때 가서 우리가 비로소 인천이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1413년으로부터 600년이 됐다 해서 2013년도에 정명 600년, 정할정자 이름명자, 인천이라는 이름이 정해졌다 해서 600년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뭐 음악회가 있다면 인천 정명 600년 기념 무슨 음악회, 문학산 음악회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요 10월 15일을 찾아서 우리 인천 시민의 날로 했던 것도 1991년도 시사편찬위원회, 옛날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탁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뭐가 쫙 번역이 돼서 나와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조선왕조실록을 일일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에 계셨던 그 교수님이 앉아서, 그때는 저는 없었어요. 그분이 앉아서 계속 그것만, 아침에 나오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자료를 봐야 돼요. 그거 보면서 저걸 하나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인천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시민의 날을 기념할 때 행정적으로 바뀌었네. 예를 들어 1981년도에 인구 100만이 됐으니까 7월 1일자로 인천이 직할시가 됐어. 그러면 그 7월 1일이 인천 시민의 날이야. 근데 그런 의미를 타졌는데 이제 1991년 이후에는 10월 15일 날 인천군이라는 게 탄생했던 이 날짜, 이런 지역도 드물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가지고 10월 15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거는 10월 15일은 조선왕조실록의 음력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우리가 가보개혁할 당시에 이제 을미개혁할 당시에 이제 양력을 쓰기까지는 전부 음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제 10월 15일을 음력으로 하려면 우리가 찾아보면 11월 달 될 때도 있고 12월로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 행사하려면 공무원들 힘든 일이야. 그 해마다 바꿔가지고 밖에 여러분 생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음력하든지 양력. 이게 힘들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국가에서 이렇게 음력과 양력을 보완하는 케이스가 나온 게, 여러분 잘 아는 10월 3일 개천절도 그게 음력이에요. 음력의 날짜를 그대로 양력이 앉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인천 시민의 날도 10월 15일을 음력 날짜지만 양력에다 그대로 앉혀서, 날도 좋잖아요. 상달이라고 그래. 10월 1일에 그렇게 앉았다. 요거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지명 변천을 통해서 본 인천 역사에서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게, 인천이 보면 작은 도시인데도 도읍이라는 걸로 좀 출발을 했구나. 의미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도읍으로서 왕조의 역할도 했구나. 그 다음에 이러한 때 이렇게 10월 15일이라는 어마어마한 날짜도 찾아내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서울에 못지않는 우리 나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도 그러한 내용들이 가져야지 인천에 사는 자부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 있는 얘기, 뭐 왕궁이 있었다, 뭐 이것만 듣고 해줄 얘기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5개 중에 세 번째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정말 관계된 이 인천 역사의 출발지, 왜 미추홀인가? 설명 중에 이민지 많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걸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다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중부 쪽에 가면 되죠. 일시금치 중부 쪽,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부 쪽에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미추홀에 왔을까? 그건 아까 얘기 중에 미추홀도 바다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 제가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가 됐던 게 바로 삼국사기 원전은 이겁니다. BC 18년도 그렇고. 그래, 학자들이 이것도 연구를 해야죠. 해봤더니 당시에 바다 가까이 있으면 소금이 당시는 산업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샐러리맨의 그 샐러리의 원어가 뭐냐면 솔트예요. 솔트. 소금으로 월급을 줬어요. 동급을. 옛날에 중세에는 그만큼 귀했다고요, 소금이. 그래서 이 소금을 매개로 해서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상 교육망을 자각하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려고 된 거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좀 그런데 하죠. 이걸 이제 또 방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봐야죠. 그 자료 중에 바로 이겁니다. 조성은 인천의 옛 이름이라 그랬고요. 진중이라는 게 뭔가 전쟁을 하고 있구나. 진중의 일기입니다. 그게 언제 나온 거냐면 1871년 자료입니다. 신미양요가 났을 때에
기록인데 식민양요 당시에 저 기록을 누가 남겼냐면 인천 부사가 남겨요. 인천시장이 남긴다. 강화도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바로 강화도까지도 뭐냐면 문학산 성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를 딱 내다보면 강화도 다 보이죠. 그런데 부사가 뭐 시장이 자기가 적나? 자기 그 대변인이 있죠. 자기 조카였어요. 그 자기 조카가 이제 무관이면서 그걸 이제 기록한 필사본을 그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한 중에 몇 가지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서울의 서쪽으로 7개의 요새 중에 소성, 우리 인천이에요. 소성이 있다. 영남과 호남의 세곡선과 간서지방의 배들은 반드시 이곳을 지내서 운행을 해요. 이게 교통로면서 세곡선이 지나가는 건 중요하죠. 왜냐면 저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서의 쌀이나 이런 것이 올라와야지 서울로.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빨간 글씨 이업은 바다의 입구고 요충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까만 거 신도는 강화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강화도를 흔히 신도라고도 하거든요. 신도는 왼쪽에 있고 수원 하성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가슴과 배에 해당되는 중요한 땅이며 팔꿈치와 겨드랑이에 해당되는 곳이 복부라는 얘기예요. 복부에 해당되니까 한반도의 복부다. 이 지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왜 미추홀로 왔느냐. 바다는 많고 관람은 저 서부 쪽 가든 중부 쪽 가는데 왜 여기 왔느냐. 벌써 우리 선조들도 이러한 것들을 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로, 또 세곡선, 그다음 북방상으로도 이 지역이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방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추홀구의 역할을 여러분이 보시면, 자, 이건 여러분 하도 올라가서 보시겠지만은 바로 이게 그 문학산성 정상군데 이게 군 시설이 들어와 있었다 보니까 건물 4개가 지어져 있어서요. 그 중에 하나 요것만 지금 오픈해서 문학산 역사관으로 하고 여러분 설명도 하고 있잖아요. 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그냥 그때는 뭐 저 물건 무기도 날라야 됐고 옛날에 60년대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냥 승면으로 발라놨는데 저거를 복원하려면 다 떼놔야 됩니다. 사실은 문학산성 자체는 인천시 기념물이라 해서 문화재로 돼 있지만은 계양산성도 무려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인천시 기념물로 돼 있다가 저걸 했어요. 사적으로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저거를 조사를 많이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인천의 하나의 꿈 중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문학산성도 상당히 상징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싶어. 사적으로까지 등극을 올리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복원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 고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문학산성이나 계양산성은 모두 우리가 삼국시대의 성, 혹자는 신라의 성, 혹자는 백제의 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백제의 성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태멸식 산성이라 해서 띠를 두르듯이 올라가는 이렇게 빙빙빙 두르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 산성의 흔적이에요. 띠를 두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흔적. 예. 예전에는 요 밑에까지는 등산 왔다가 이렇게 위에만 봤는데 이제는 이게 다 개방이 됐으니까 서쪽으로 올라가셔서 동쪽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문학동과 여기 하객동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 2011년도 정도의 사진입니다. 군사시설이 아직도 있을 당시의 사진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우리 지금 인천 역사의 출발 지역이 문학동 강계동이라고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승합산 보이시고 야트막하죠. 여기 움푹 들어간 여기 이 분지에서 인천이 도읍으로서 출발했다. 여러분 대단한 건데 오늘날 이렇게 큰 10개 이제는 11개의 구까지 나가는데 그렇게 건드리면 300만 도시에 아까 지금 화도 진도를 한번 보여드렸을 때 보면 거의 갯벌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이렇게까지 막 이제 늘어나죠. 저 멀리 의미하게 보이는 게 계양산입니다. 395m 계양산이고 여기 승합산 앞쪽이 문학산인데 여기 길마산 선악동 쪽에 있는 길마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문학동 기장 보시고 인천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천 2024 인천 아시안게임 할 때 드론으로 한번 찍어본 최근의 사진입니다. 바로 여기죠. 요 본지에서 출발했고 요 승합산 보이시고 여기 문학동 기장. 자, 여기 문학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 청량산 봉제산 보세요. 마치 학의 머리와 학의 날개와 학의 꼬리 이렇게 해서 육지로 막 가고 있는 모습을. 근데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도교의 영향이기도 한데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하겠지만은 두루미가 상징이면서 학자 들어가는 또 이게 많잖아요. 학익동, 선악동, 그죠? 문학동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이렇게 하는 게 보면 이렇게 보면 하나의 또 스토리가 되죠.
이렇게. 근데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알고 이게 학자를 붙였을까? 근데 사실은 큰 근거는 도교 사상의 두루미처럼 이렇게 달라서 뭔가 풍요를 기원하면서 뭐 평화롭게 산다 이 뜻이고, 아까 여기 보시던 이 구릉은 점을 이렇게 폈잖아요. 이 승지천이 흘러가면서 이쪽은 남동부, 이쪽은 연수동이 해당이 되고, 심지어는 여기 바다였던 곳은 이제 지금 송도동으로 송도 우리 국제도시가 된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시간은 다 보내요. 그런데 이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까지 보고 왔네요. 네 번째 역사의 특징입니다. 2040년이 넘는 이 인천 역사의 특징을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제 설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마지막 것까지 갑니다. 2040년에 넘는 역사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거는 물론 문헌에 나와 있는 것과 지금 남겨져 있는 문화유산들을 종합을 해서, 저거는 제가 특허를 내지 않았지만 인천에 온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5가지 특징이에요. 누가 저걸 쓰면 그건 제 거예요. 저작권 침해입니다. 근데 제가 말 안 하면서 쓰시면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물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만 볼 수 있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인천이 어떤 도시인가? 바로 이겁니다. 개국가, 나라를 열었던 개국, 이 미추홀부터 시작했던, 그거는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도, 아까 말했잖아요. 왕도, 왕의 도읍으로서의 공간이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얘기는 이미 해드렸고요. 제가 뒤쪽에 사진을 보면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인천은 나라를 열었던 공과 왕과 관계된 도읍의 공간이다. 두 번째, 해상 교류를 하는데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해상 교류의 거점 공간이다. 여러분이 재물품만 생각하지만은 그 이전에도 바로 이 미추홀로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뭐냐면, 해상교류 거점의 고대에 있어서의 그 하나의 특징은, 남겨져 있는 문화유산이 뭐냐면, 지금 연수구 옥년동에 능허대 공원이 있어요. 능허대는 고대에 있어서 중국을 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길이에요. 중국 자신이 갈 때 글로 가고 들어올 때 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백제 시기에 한 100년간을 거기를 교류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육지로 가면 되잖아요. 육지에 전쟁이 붙었으니까 육지로 갈 수가 없을 때 그 흔적이 있죠. 우리 고대에 있어서 있죠.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의 수도는 개경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오면 자신이 오면 글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백길이라는 것도 지 맘대로 가고 싶은 가는 게 아니에요. 오게 되면 인천 앞바다를 거쳐서 영종도에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절로 들어가야 되네요. 병난도로 해가지고 개성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안 거칠 수가 없어요. 특히 영종도, 지금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그 사신을 머무를 수 있는 경원정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상관이 있어요. 그 객관이 일종의 호텔이야. 거기 머무르면서 쉬어야죠. 오랫동안 타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올 때 사신만 오는 게 아니에요. 상단이 같이 와요. 상단이 와서 주고받을 거, 뭐 인삼고, 뭐 책 이런 거 주고받으면서 좀 쉬었다가 그다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서울로 이제 들어가니까 개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고려 때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와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해상교류 거점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고려 후기에 고려 말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성약을 받아들여요. 성약을 받아들일 때 그 공자와 열제자, 십성이라고 해서 열제자의 얼굴 화상, 그걸 족자로 해서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어디에 와서 공안을 제일 먼저 하냐면 교동향교에다가 교동을 거쳐요. 그게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교동향교에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천 지역이 지금 포괄하고 있는 지역을 안 거쳐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상교류의 하나의 거점이다. 그게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제물포 근대 개항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교류의 거점이 인천의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자,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세 번째로, 정신과 어떤 사상의 생성, 뭔가 솟아난다는 거죠. 생성지다. 정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려 후기에 그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제2의 수도를 강화에 했고요. 강화에서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뭐 했습니까?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으로 문화유산이 돼 있잖아요. 세계문화유산이 돼 있는데, 그거를 조판하는 때에 바로 그겁니다. 좀 제2의 수도 그런 걸 하면서 그걸 조판했다라는 거. 대장도감을 두고 그걸 하고, 또 남의 지역의 군사도감도 돕고, 바로 그러는 것들이 바로 어떤 정신의 또 군력으로 물리쳐서 이기겠다라는 그 정신의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조선은 성리학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조선시대가 이렇게 이어가는 동안 성리학이 계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훈고적으로 흐른다. 우리 좀 훈고적으로 흐른다는 건 형식에만 예의의 문제만 자꾸 찾는 민생에 신경을 안 쓰고 예의의 문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교종 때인데 그 설명은 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종 때인데 교종의 어머니는 그 예를 들면 저기 계모입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여러 그 궁녀들을 두잖아요. 그런데 이제 효종이 왕을 계승을 하는데 효종은 자기 형 대신에 두 번째 차남이면서 장자 계승을 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계모는 살아있고 효종이 이제 왕이 되었다가 이 사람이 죽어요.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젊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예의의 문제라는 거는 성리학에서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왕이 죽었으니까 그 뭡니까 그 대비지만은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장자 계승을 하게 되면 1년 복을 입고요. 어머니가 차자 계승을 하면 9개월 복을 입고 그게 또 정해져. 그런 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서민하고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얘를 장자 계승으로 봐야 되나? 그래서 장자로 봐야 되냐면 차자였는데 차자 계승으로 봐서 어머니가 1년 복 입을래? 9개월 복. 이걸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송시열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효종의 자기 부인이 또 먼저 죽어요. 할머니보다. 할머니가 젊으니까 대비가. 그러니까 이 죽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복을 입어야 되는데 몇 개월 복을 입어주느냐가 또 그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우리 민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나라의 어떤 독립이나 나라의 어떤 실제적인 그게 실학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결국은 조선시대에 서로 뭐 당쟁도 벌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사색 당쟁에다가 오색 뭐 10대 당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바로 거기에 소론이었는데 숙종 때 이제 그런 것이 이어지다가 숙종 때 소론이었는데 당쟁에서 희생이 돼요. 그런 문제 따지 사타가 그 문제만이 아니라 강화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정제두라는 사람입니다. 소론의 거두가 되는데 들어가서 이제 노론이 이기고 소론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에 응거하면서 갈 때 지 혼자 안 가요. 자기 자식, 자기 사위, 자기 제자 다 데리고 가 강화에. 그래서 강화 학파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하는 반성을 성리학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나라의 어떤 독립, 실제적인 학문, 또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 해서 그 맥을 이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게 양명학, 실학,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민족운동가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신 정인보, 그 다음에 문일평 이런 사람들, 박은식 이런 사람들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학자 중에는 여러분 들어보셨던 연려실기술을 썼던 사람이 있어요. 이금리. 그 다음에 우리 인천 지역에 암행의사도 지내고 또 뭐 사도로 부임도 했던 이건창이라는 분,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 사람들 묘도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신과 사상의 생성지다 할 때 틀린 말이 아니죠. 이해가 되죠. 사례를 꼽아주고 이해해야죠. 그 다음에 근대 개항을 했어. 제물포로 해서 뭐가 되느냐면 감리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세워지는 거고 들어오죠. 교회가 아페젤러와 언더우드가 1885년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선교의 임무를 띠고 제일 먼저 합법적으로 오는 건 그들입니다. 중국으로 왔다가 저절 백령도로 넘어오고 이런 건 있어도 선교 임무 띠고 들어오는 건 그 사람들. 그래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내리에 내리교회가 세워졌던 것도 그런 거고 서울 정동교회하고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건물 세우고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것도 역시 사상의 어떤 생성지로 최초로 들어오고 가톨릭은 이미 그 이전부터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 인천도 답동성당이 세워져요. 1890년도에 세워져요. 89년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1890년에는 영국에서 영국 국교가 뭐냐면 성공회예요. 우리가 그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하는 거 쭉 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영국 국교는 성공회인데 조금 달라요. 근데 아무튼 최초의 성공회는 우리 인천의 내동 성공회 성당입니다. 주로 들어와서 거기 1890년에 세우고 이것이 강화도로 전달돼서 1900년도에 한옥으로 된 지금 사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그 말에 틀린 말이 아니죠. 정신과 사상의 어떤 생성지다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호국의 공간 보장 처단. 호국의 공간. 나라를 구하는 수도 서울을 방어해주는 이걸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보 돈대가 있는 거. 강화에도 해변을 따라서 12개의 진보와 54개의 돈대. 우리 인천에도 인천역 무슨 아까 월미도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연희진을 세우고 할 돈대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다 해당돼요.
이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9.15 인천 상작전. 인천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로 연결해서 마술하듯이 네. 마술하신다면서. 네. 네. 다들 꼭 보고 싶어요. 예, 신문지에 물 나오는 것 좀 해주세요. 제가 요거 하려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이 감사해요. 이거 일단 끝내고. 네, 끝내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하나 물 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거 하고 가야 돼. 이걸 마무리. 집중해서 안 돼. 자, 5번째. 인천역 시내에서 근대 문화가 들어오는 데 성부시대. 요거는 아까 내가 처음부터 뭐 경인선이 어쩌고 천일염이 어쩌고 설명했죠. 그런 것들이 무려 100개가 넘어요. 그러한 것들은 책으로 얼마든지 내가지고 우리 지금 인천시 홈페이지에 저희가 냈던 책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 최고 오래된 것 해가지고 아까 말하는 조탕 얘기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아까 관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전부 최고야 해요. 근대 문화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대 개항의 최초는 부산이라고 그랬는데 인천은 3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을 통해서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와요. 사람도 들어온 사람 최초. 아까 아펜젤 언도도 순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천 역사의 하나의 특징. 이게 서울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대 문화의 선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인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 결론을 내보니까 인천 사람은 실천 좋든 여기에 여러분이 사셨으면 몇십 년을 사시든 어제 들어와서 살았던 여러분은 이러한 정신이 흐르는 성부지 개척지에 성부자의 도전적인 개척 정신을 가진 성부자들이야. 여러분이 마을 박물관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그 정신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시대도 흐르고 있어요. 바로 그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강조를 하면 도전적인 이건 후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네. 그래서 조금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이런 걸 보면서 해야 돼.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아까 그 얘기의 사례들을 예, 저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하나 넘어가는데 그냥 눈으로만 일단 보세요. 죄송하지만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국의 공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 넘어갔었는데 이것도 좀 수작이 얘기도 좀 해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겠죠. 제가 근대문화의 성부지까지 이렇게 넘어왔고 최초의 수용 사례 같은 것도 너무나 많고 작년에 우리가 하와이 이민 최초의 이민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협약을 맺고 가는 사탕수수 밭에 가서 노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월미도에 이민사 박물관이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 최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년이 됐던 게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902년에 우리가 출발하지만 도착은 미국에 1903년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작년에 120년 행사한다고 시장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던 게 그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했던 게 아까 잠깐만. 아니 이거 뭐 다 나가버리네. 잠깐만 금방 넘어가네. 예, 요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조개지 얘기했던 게 바로 그죠. 여기 중부청 일대 일본 조개, 예, 차이나타운의 청관 조개, 청국 조개, 나머지 14만 평이 각국 조개. 그러니까 여기에 집값이 비싸니까 이 미추홀구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장천리니 이쪽 독학리니 뭐 일로 다 그리고 동부 쪽으로 가서 조선인들 많이 살고 그 우리가 배다리한데 배다리 이렇게 배가 닿았던 거예요. 배다리를 놓은 게 아니고 주교를 놓은 게 아니고 배가 닿았던 해안이에요. 여기가 이게 다 매립이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아파트로 다 들어섰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1900년도 경에 이렇게 여기 육지의 끝은 어디냐면 지금 인천 아트 플랫폼이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지금 그 도로 쪽은 전부 이렇게 바다였던 게 갯벌 매립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오늘날의 인천항입니다. 저기 자유공원 보이시고 하버파크 호텔 보이시잖아요. 지금 이 팔부도 이게 옛날 사진이라서 팔부들을 지금 양복부들을 해서 상상 플랫폼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인천시의 지금 구상이기도 하죠. 자, 이게 마지막 제가 강조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인천 역사는 이제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 뭐 재물포 르네상스가 됐든 뭐 구도심 원도심을 어떻게 발전시켰든 간에 인천 역사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천은 성부지 개척지고 인천 사람들은 이런 도전적인 개척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 지금 그 송도의 국제도시, 청라의 국제도시, 또 영종 하늘도시가 만들어지는 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2024년 현재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겠지만 인천이 어떤 도시인가를 마지막에 물을 때 여러분이 산업도시가 아니고 역사문화도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5년도에 인천 시민의 노래에 나오는 이 공장 연기 이런 거 가지고 인천을 대표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건 딴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미추홀로부터 2040년 또 인천 이름 얻은 지 600년이 된 인천 역사가 인천 가치의 원천이고 보고이다 라는 걸로 제가 사진을 다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걸로 해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같은 저기 그거 좀 하세요. 마술. 마술 하나 한대요. 일부만. 그래.